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과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를 확정했습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도 배제 명단에 포함되긴 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홍영표 의원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바로 어제 요청을 했죠. 오늘 바로 홍 의원이 컷오프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인천 부평을에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빠지면서 자동으로 컷오프됐습니다. 인 위원장은 또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영입인재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오산시에 대해서는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 을에는 박선온, 이동주 2인을 경선키로 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인 의원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걸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의 경기도 오산에는 역시 영입인재인 차지호 교수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홍영표, 기동민 의원까지 바로 컷오프되면서 민주당의 공천 내홍은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 확정 뒤에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고 이재명 사당화에 맞서겠다며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이 진실보다는 검찰과 같은 잣대로 자신을 공격한다며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임종석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거리 유세를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자유라며 정면 돌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같은 대치 구도에선 비명계의 추가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보류 지역 4곳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인천 계양갑과 경남 창원 진해에 각각 최원식 전 의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갑에 경쟁력 있는 신청자가 없었고 창원 진해는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라 연고자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현역이 없는 서울 중랑갑과 대전 중구에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57곳의 공천을 확정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천이 구분응선을 지나는가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갈이 없는 공천이란 지적은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 여당의 2차 경선에선 영남 현역 18명 가운데 15명이 공천을 받거나 결선에 진출했는데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 3명은 모두 초선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새 인물 수혈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여당의 부족한 부분은 비례대표로 보완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쇄신입니까? 저희는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비례 같은 데서 보완할 겁니다. 공관위는 발표를 미뤄둔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 공모 지역구와 함께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선거구 협상 상황도 좀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합의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어요.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한 것인가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산 지역구 조정은 최종 합의에선 빠졌습니다.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합의안을 올린 여야는 잠시 뒤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역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법안 재표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야당 의석수는 부족하고 여당의 이탈표는 많지 않은 만큼 쌍특검법은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행정과 사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정부 집계를 보면 조금 변화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어제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복귀했습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습니다. 최대 66명이 복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낸 전체 전공의 숫자에 비하면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 7시까지 집계된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97명, 거의 10,000명으로 전체의 80%입니다. 다만 전공의 측에서 자체 집계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1,900여 명으로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진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응급실은 대부분 병상이 얼마 남지 않거나 다 찬 상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날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복귀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3월 4일부터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문의 확충 효과는 물론 교육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문을 열 예정이던 5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다음 달 4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직접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오후에 원하는 전공의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비공개 면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 면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지역 환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료와 수술을 담당해야 할 교수를 비롯해 병원장까지 응급실 근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 대신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들 중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병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집단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밝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산대병원도 복귀를 문의한 전공의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보다 의료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지역 환자들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정했던 수술 일정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 가운데 하나인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244명 가운데 216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88%가 넘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수를 평소 대비 40% 줄이고 수술도 같은 비율만큼 줄였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이 힘들기 때문인데 그 피해는 환자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만난 한 암투병 환자는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를 권유받기도 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들은 급한 대로 교수들을 투입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요. 집단 사직 사태가 열흘 동안 이어지다 보니 업무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교수들이 순번을 정해 응급실 근무에 나서는 병원도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동참하는 대학병원 신규 인턴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인턴 50여 명이
부산 백병원에서는 22명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들은 지역 종합병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들을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도심의 한 종합병원은 하루 응급 환자가 10명 정도였는데요. 그제는 30명 넘게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지역 종합병원들마저 포화 상태에 달하면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차질이 생긴 지 열흘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인 오늘 전공의들의 반응이 주목되는데요. 의사협회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는데 의사협회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즉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에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진로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각종 명령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제는 전국 수련병원들의 압력을 넣어 각 병원 수련부에서 인턴 및 전공 임용 포기자들에게 개인적 임용 포기 의사와 무관한 강제 임용 문자를 보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자에는 정부 명령을 근거로 임용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계약을 한번 맺게 되면 계약기 시전에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에서 기다리겠으니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협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처리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전공의들이 밝혔던 7대 요구안의 수용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은 아직도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굳게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여러 번에 걸쳐 밝혔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실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추진한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만든 이들은 마땅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의료 시스템을 잃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의사와 국민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이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어떤 상황이 도래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고 의사와 국민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네, 의사협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병원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왜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정책을 개혁이라 믿나, 또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관료들 어떤 불순한 의도로 추진했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의료 시스템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자들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심장병과 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직서를 낸 의사들이 병원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며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의료 대란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교수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집단 행동 열흘 된 오늘부터 업무 과중과 과로로 그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는 예견하고 있다.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중증 환자는 질병 후 고통과 죽음 후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의사의 고난을 남용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9살 이동환 군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스쿨존 사망사고와 위험운전에 따른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죄를 각각 적용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죄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골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동환 군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진정 정의가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원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다며 그 뜻을 이뤄주지 못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희망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하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동원의 일상을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 매번 음주운전 사고, 사망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원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 뜻을 제가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제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데요. 정부와 의사 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전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와라 제시한 시한이 오늘인데 일단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구속 수술하겠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일단 지금 전공의들이 제자죠? 네. 네, 제자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오는데요. 저희는 너무 두렵고 무섭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아픈 메시지를 보냈고 저에게 예비 인턴 선생님들이 한마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개인 교수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사퇴한 상태입니다. 예. 비대위원장 사퇴하기 직전 월요일 예비 인턴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긴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고생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 개인 사정으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사람은 병원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있던 혹은 병원 안에서 지키든 너희들은 다 사정이 있으니 서로 미워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병원에 남아있는 친구들 배신자라고 미워하지 말고 또 돌아왔을 때 지금 병원을 지키는 우리 제자들은 1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인간으로서 버텨낼 수 없는 시간을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다면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 미움과 반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같이 일 못합니다. 예. 그렇게 메시지를 나겠습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서로 배신자 프레임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점 우려하면서 좀 네. 제자들 생각에 울컥하신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에서 만나자라고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이 이 대화 제의에 응할 걸로 보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그 선생의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사퇴한 개인 교수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공의 선생님들의 움직임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어떻게 나서다 보니 저 개인 SNS 메신저로 많은 연락들을 해오는데 정말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지금 이거를 가지고 협상 카드를 내밀어서 정부하고 딜을 하자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제발 이런 상태에서 노예나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으면 전공의들이 다시 그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겁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전공의 학생들, 제자들입니다. 필수 의료를 배우겠다고 병원에 들어온 제자들입니다. 졸업생 중에 20%는 전공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증 의료, 피부 미용으로 나가거든요. 개원을 하는 겁니까? 네, 아니 개원이 아니라 개원가에 페이 닥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80%의 제 제자들은 뭔가 배워보겠다고 의료인의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필수 의료, 심장 수술, 암, 뇌혈관 수술 이런 거 배우겠다고 기회 비용을 포기한 거죠.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월 300만 원 정도, 주 88시간 근무 다 감수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전문가가 되어보겠다고 배우겠다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사표를 내는 순간 구속하겠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 심지어 군 미필자는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거는 범죄자, 피의자, 강력한 피의자에게 내리는 조치로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필수 의료를 배우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순간 우리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어서 아마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집단행동 열흘째잖아요. 그래서 의료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저희도 이제 취재 기자들 통해서 듣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골든타임으로 지난 주말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보기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제 제가 소속된 분당 서울대병원 저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들께서 비상총회에 저를 초청을 하셔서 갔는데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다. 지금 집에를 일주일 이상 가지 못했다. 특히 젊은 육아를 하는 젊은 여자 교수님께서는 막 울먹이시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예, 사람이 7일 동안 집에 있는 아기는 누가 봅니까?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임상 교수님들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을 골든타임으로 규정을 했고 예.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도 못 버티고 필수 의료를 지금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저희 필수 의료 인력들,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상급 종합병원은 300만 원 주면서 학생들 공부하러 오겠다고 한 이 필수 의료 수련 의사들, 학생들을 24시간 돌리면서 병원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가니까 교수님들이 필사의 힘으로 지금 필수 의료 중환자실, 응급실 지키고 있는데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못하겠다. 항의의 의미에서 사퇴가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쓰러질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현장에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전공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사들이 지금 전임이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임이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필수 의료 인력을 배우려고 들어온 수련의 선생님들을 너희는 전문의 따면은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소아외과 신생아 수술을 하겠다고 한 오늘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필수 의료를 배우고 전문의가 되면은 필수 의료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병원들은 값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값싼 수련의들로 병원을 돌리는 게 훨씬 저렴하거든요. 필수 의료 인력을 전문의들을 고용하는 순간 계속 병원엔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급 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45%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이 화려한 K의료는 마치 삼풍백화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인력들이 수련의들이 나와서 필수 의료 인력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싼 값으로 부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흉부외과를 전공한 다음에 예. 암, 심장 수술을 다 배웠어요. 근데 취직을 아무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개원가에 나가서 피부 미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을 네. 일기를 맡으셨는데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 23일 날 복지부 차관께서 만남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3시에 의협과 KBS 토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와 KBS는 서로 강대강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할 수 없는 거고 만약 그 토론에서 또다시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악마화한다면 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취소해라. 라고 요구했더니 이미 약속된 방송은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의료 대란 때문에 유럽 순방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왜 취소하지 못하느냐? 만약 취소를 못한다면 그 방송에서 우리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나간다면 나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방송을 보아하니 발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의료 수가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만나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몇백 원이거든요. 예. 몇백 원에 해당하는 의료 수가도 점진적 인상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진 차관께서 의료 인력의 경우
단 한 번에 70%에 해당하는 숫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예. 시장 교란 행위죠. 이런 것을 하다니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달라고 했죠. 만나겠다. 만나달라고가 아니라 오케이, 만나라. 예. 그래서 그날 저녁 7시에 만남이 성사가 되었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결과는 8시 47분 박민수 차관이 저에게 직접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예.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 예. 네, 그 말씀은 박민수 차관이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순진한 의대 교수입니다. 이때까지 폐암병리 공부밖에 안 한 사람이고 오케이 그러면 협상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26일 월요일 서울대 비대위 대면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전공의 선생, 학생들 그리고 전체 교수님들께 어쨌거나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다가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막 속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공의들 구속하겠다. 안 돌아오면. 그리고 직업 자유의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서울대 비대위는 일개 대학의 비대위일 뿐인데 내 대화 상대가 아니다. 이런 게 속보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을 기자들 브리핑에서 받아서 제가 그러면 저는 협상 의지도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즉각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예. 제가 생각할 때 박민수 차관은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협상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정부 내부의 강경파 의견들을 조율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능력 없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시시각각 필수 의료의 위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고 우리 전공의들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자기 신상의 구속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 능력이 없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다. 네, 저도 실패한 겁니다. 박민수 협상 능력도 없는 사람을 믿고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정말 저는 실패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1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금 이제 2기 비대위원장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네. 사실 작동하고 있는 대화 채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서울대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라고 부정을 했고 또 저희 의사들의 가장 법률적으로 대표 조직인 의협은 대화 상대가 안 된다 하면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을 거부하고 협상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의사들의 법률단체인 의협을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서울대 비대위에는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보냈어요, 본인이. 잠시 좀 그랬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주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좀 확대를 해주시죠. 네. 박민수 차관이 저에게 23일 저녁 8시 47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상호 조속한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26일 예. 월요일 서울대 비대위는 의료계 대표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제자들, 전공의들 다 어디 소속입니까? 대학병원 소속입니다. 대학병원 소속에 있는 우리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대학 교수가 대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선생으로서 의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교수님과의 대화에서도 협상에서도 그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좀 네, 지금 내달라라고 요구한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박민수 차관님,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의사 협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의사들 전체 목소리를 대변할 어떠한 조직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저는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이후로는 개인 교수 자격으로 그리고 저희 아들이 원래 예비 인턴입니다. 물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 전부 제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연배가. 그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협이 의사의 대표 조직입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의협
운영진 선생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의사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계. 예. 제일 피라미드 하층은 우리 24시간 K 의료를 돌리는, 즉 수련 의사로 필수 의료를 배워보겠다고 바로 개원가로 나가지 않고 바로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원가에서 미용 성형하지 않고 병원에 들어와서 필수 의료 배워보겠다는 학생들이 45%가 상급 종합병원을 돌리면서 그 사람들은 월 300입니다. 제가 35세 의사 월 3.5억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의료 노동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의료 노동자이고 젊은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런 노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의료 경영자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병원장님들은 지금 내심 싫지 않으실 겁니다. 값싼 인력이 2배, 3배, 70%가 돼서 나오는데요. 싼값의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종합병원은 점점 더 필수 의료 인력인 전문의, 소위 말하는 겸직 교수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인력들을 마구 돌리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위쪽에는 저희 같은 또 의료 지식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지식을 전수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 대학 교수에서 저는 제 연구를 포기하고 지식 전수하는 거 지금 포기하고 학생을 생활 지도한다는 거, 그리고 사회 봉사한다는 거, 단지 그 2가지 목적을 지키려고 제 생활도 망가졌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저는 폐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자식 같은, 실제로 제 자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렇게 위험한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뭐로 보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검투장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피 흘리는 걸 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 어서 맨몸으로 검투장 안에 어서 우리 청년들을 나가라고 내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협상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협상에 대해서 혹시 불리한 사람이 있는가? 이 의료 파국을 왜 만들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료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망가뜨렸죠? 누가 망가뜨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 제자들 그 검투장에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 나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정말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교수님 이제 전공의들이 결국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것도 이제 교수님의 역할이 중에 하나일 텐데 정부에서는 그간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의료사고 특례법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 전공의들 그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그 시간도 좀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들이 의사를 좀 대화로 나올 수 있게 움직일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결국은 돈의 문제이거든요. 자 2,000명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2,000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 의료와 지역에 부족한 의료를 공급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돈의 문제입니다. 2,000명을 수련하려면 결국 그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건보 재정에서 나옵니다. 2,000명을 수련하는 그 비용 연봉 5천 안 됩니다. 월 300에서 400으로 들었습니다. 많이 주는 좀 부자 병원. 그런데 이 2,000명을 수련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건강보험료 2배 올라가십니다. 이 상황의 가장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00명을 수련할 일종의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0명이 나왔을 때 과연 지역에 갈까요? 지역에는 이미 우리나라 행정 실패로 중앙 집중화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볼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숫자의 문제인가 정책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2,000명 늘면요. 건강보험료 2배 인상됩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결국 돈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 절차 밟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일단 멈춰야 됩니다. 당장 멈추시고 이 싸움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전국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이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최고 권력자에게 올린 최고 고위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AI 알고리즘으로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희망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게 희망으로 되는 일입니까? 자, 의사 정원이 계속 우리나라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올 때는 100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학력고사.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는 늘겠지만 고령화 사회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의사를 늘려야 된다. OECD에서 의사 숫자의 증가율 1위는 한국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의대 정원은 인구가 주니까 줄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92년에 의사가 되었는데 그때 면허번호 47,000번이었습니다.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고요. 근데 오래 살면 의사도 오래 삽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의료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죠? 지금 2,000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 가겠습니까? 지역 의료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필수 의료는 안 뽑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필수 의료 인력 전문가를 뽑으면 병원이 날마다 손해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비용 날리고 나왔더니 취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전공의생들은 아마 돌아오더라도 대부분 필수 의료 안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의대 블랙홀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공계통 다 망합니다. 네. 정말 멈춰 주십시오. 지금 네. 당장. 지금 당장 멈춰달라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진행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전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3일절인 내일은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 곳곳에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지만 오늘 서울에서는 비 소식 없이 또 큰 추위도 없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은 날씨가 급변하겠는데요. 이 3일절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를 맞아서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꼭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가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서부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 비 소식은 없지만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더욱더 강해져서 3일절인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보이겠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중부에서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 대관령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일은 오후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방의 비는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비와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이틀간 기승을 부리다가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날씨 변동이 무척이나 심한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금은방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한 명이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대구 범어동에 있는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안에 들어가 1분 만에 귀금속 10여 점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직후 걸어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 뒤쫓고 있습니다.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 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5차례 걸쳐 새 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서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공대를 보내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에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를 두고 사라진 20대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흡입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 가좌동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에 불이 났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탔고 주변에서는 부탄가스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스를 흡입하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상수도관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적합 인증을 못 받은 녹물 억제 장치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는데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 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라 장터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들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증된 제품을 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 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표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6만 1,074달러, 우리 돈으로 8,1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도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파생 상품을 증권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현물 ETF를 허용하기도 했죠. 우리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활발한데 관련 공약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약입니다. 공약 보여주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세계적인 추세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관련 범죄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공약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인 결과 금융당국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또 이를 허용할 경우 국내 증시에 있는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출될 우려 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비트코인을 기존 범주로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설령 허용한다고 해도 법률 정비부터 필요한데요.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가계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다소 개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2만 4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3.9%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316만 7천 원, 사업소득 103만 5천 원, 이전소득은 67만 1천 원으로 모두 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실질 근로소득은 1.9%, 사업소득은 1.7%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그나마 공적연금과 부모급여 등 실질 이전 소득은 13.8% 증가해 소폭의 소득 증가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8천 원으로 4.5%,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0만 4천 원으로 3.6% 증가했습니다.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3천 원으로 5.1%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소비 지출은 1.6% 증가했습니다. 연료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 수도, 광열비가 9.5%, 오락, 문화는 12.3% 지출이 늘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6분기 연속으로 실질 소득 증가율을 앞섰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28만 3천 원으로 1.6% 감소한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491만 2천 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층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모습입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0.23배 포인트 하락하며 소폭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총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와 공적 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소득과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성장과 사회 이동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선거구 문제와 얽혀있던 쌍특검 법안 역시 오늘 재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여야의 공천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전국 현안 정호김 전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합의가 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 사항들이 다 나오거나 부적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네.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이거는 합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다가 네. 지금 하나의 레버리지가 아마 쌍특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구 획정 극적 합의, 오늘 쌍특검 재표결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대로 존치하되 쌍특검 재표결은 그러면 민주당이 원했을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원했을까를 보면은 네. 대충 그 안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 비례대표가 한 석이 줄어서 46석이 된다라는 것을 네.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는 이제 254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줄고 늘었는지 좀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비례가 하나 줄어드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제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지역구에 대해서 물어설 수 없는 계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 감축을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고 서울 전북을 줄여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였어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치도 이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국회 정개특위 자체가 의원들이 이제 위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예. 거의 지켜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위에서 안이 넘어오면 결국에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안을 논의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결과를 다시 선관위 선거 획정위로 넘깁니다. 예. 그래서 그 요구안이 다시 또 넘어와요.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앞두고 국민들한테 욕먹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나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이나 내 지역구도 아닌 데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유권자들도 내 후보가 아닌데 지지한다거나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부랴부랴 했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이게 좀 습관적이에요. 늦게 하는 것들이요. 원래 이제 선거구 획정은 법상 1년 전에 전이라고 돼 하게 있죠. 돼 있는데 보면은 가장 늦은 게 17대 때 선거 37일 앞두고 했고요. 예. 19대 때 44일 남겨두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20대는 42일, 예. 21대 저번 예. 때죠. 그때가 이제 39일을 남겨놓고 했고요. 이번이 이제 되면은 오늘 오후에 왔다 갔다 하면 한 42일 앞두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결코 빠른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선거구의 획정 부분들에 있어서 뭐 서로 간의 계산은 좋으나 네. 국회가 이런 부분에서 입법하는 기관인데 법은 예. 지켜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인 대안으로서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에 예. 정개특위를 없애버리고요.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확정안들 자체를 그냥 국회에 넘겨서 네. 의결하는 순으로 해서 그 1년 전에 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얘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쌍특검법 재표결 지금 합의는 된 상태고 조금 전에 제가 그냥 국회 시스템 살펴봤더니 그냥 3시로 본회의 잡혀 있고 정개특위 국회 그 사법특위 거기 그쪽도 그냥 정회로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재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민의힘이 오늘 쌍특검과 관련해서 재표결을 희망했다라는 거는 오늘 저것을 재투표를 하게 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게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소신 있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선거공학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을 상당수 살리고 또 대대적인 물갈이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쌍특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다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 파동이 너무나 세게 일어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갖는 그런 현역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반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예. 오늘 이 재표결이 된다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높다. 보는 시각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소식들 지금 어쨌든 그 본회의에 지금 처리돼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 얘기했던 선거구 획정. 그리고 이제 제표결은 바로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이제 속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부터 좀 살펴볼게요. 김근태계로 평가되는 기동민 의원, 오늘 이제 공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서울 성북을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친명계 의원이 아니라 후보죠.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이 공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얘기하면은 그 컷오프 기준은 당의 어떤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김남근 변호사가 언제부터 친명인지 모르겠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그 전에는 또 민주당이 좀 가까운 활동을 해왔던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친명계라고 지적하기에는 조금은 뭐 부르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예.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구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대표에 대해서 많이 옆에서 거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친명 공천이고 비명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이번 성북을에 대한 이 공천하고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성북을 문제는 이거는 기준의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 자체의 어떤 이번 컷오프의 배경에서 결국에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임혁배 위원장이 적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에 있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은 그 사안이 인정했기 때문에 컷오프 기준이 되고, 어떤 한 분은 그 같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 안 했으니까 그거는 또 인정이 안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천에 있어서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천이 시끄러워야 돼요. 예. 늘 시끄럽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시끄러워야 된다. 시끄러움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가 이제 공천 관리의 관건인데, 네. 이번에 몇몇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들, 특히 오늘 기동민 의원의 어떤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어떤 문장들을 읽어보니 예. 그럴만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정확한 기준점을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홍영표 의원, 또 전해철 이인영 의원에 대한 공천 결과도 관심이고, 만약에 이 전해철 이인영 의원도 만약에 컷오프가 되거나 어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은 어쨌든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 움직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그것을 승복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제3자로서 관전자 입장에서 민주당의 소위 공천 못 받은 사람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전에 그 김남근 변호사, 저는 솔직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 인재근 의원을 요번에 불출마하도록 하면서 그때 나온 사람이 김남근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자 인재근 의원이 나는 이 사람을 뭐 지지할 수 없다. 이게 언론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친명계로 알려지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가 저렴한 양복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금품수수다 해갖고 이번에 컷오프가 된 것인데, 예. 오히려 나는 끝까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순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후원금입니까? 나중에 받았다고 인정을 했다라는 이유로 컷오프가 됐는데, 예. 그러면은 돈을 받고 안 받고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본인이 인정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소액 후원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제3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고, 시끄러워야죠, 공천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 공천에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만, 자기 편만 이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뽑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논리로 전해철 이인영이 어디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무기력하게 불공정하고 완전히 사천하듯이 했는데 가만히 있다?
심지어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 사람들이 플랜 B로 이 사람들의 생사 여탈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의 졸리 끈 거잖아요. 예. 그래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예. 지금이 과연 민주당다운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이제 퇴근길에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친문계 의원들도 같이 했고 오늘도 퇴근 시간에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왜냐면 옷을 그 딱 민주당 그 파란 잠바를 입고 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보란 듯이 했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봐서는 이제 조금 점잖은 무력 시위다. 그다음에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명분을 스스로 쌓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성동갑에서 이런 지지를 가지고 있고 네.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왜 나를 이렇게 컷오프를 시켰냐. 뭐 이제 예를 들면 당에서는 이게 뭐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컷오프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왜 배제를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어떤 그 출구를 스스로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예. 이런 출구는 당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에 이 성동갑에 가기 전에 당에서 좀 충분하게 임종석 전 실장이라는 민주당과 오랫동안 교류를 같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도 지냈으면 어떤 당에서 전략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미리 만나서 험지에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해주실 수 없겠냐.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 자체가 네. 본인이 두 번에 걸쳐서 재선을 했던 그 지역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천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을 무조건 이렇게 명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놓고 활동을 했던 것인데 뒤늦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어떤 기회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그래도 여기서 재선 의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 지역 구민들한테 운동했던 시간 동안 임종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예. 본인의 어떤 명분도 있고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예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뭐 백의종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걸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 이게 뭐 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뭐 이 지도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순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김종석 전 실장의 이런 움직임도 네. 당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관리력을 또 채워 나가야 된다. 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결이 다른 인물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기준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컷오프 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친명만 공천받느냐 이런 공격을 하는데 친명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 경기 오산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뭐 궁금함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도부가 참 그 영리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전부 지금 그 친문 내지는 반명, 비명만 지금 자르는 게 아니냐 해갖고 분기가 탱천해서 인계치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안민석, 변재일, 이 사람들도 친명인데 우리가 자르잖아 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제 그런 비난이 들끓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치 또 그 보란 듯이 형평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과시라도 하듯이 잘라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대로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결국 떡잎은 가고 새순을 뭐 한다 그러는데 지금 떡잎에 해당되는 노쇠한 정치인들이 과연 공천을 받는지 지금 보아야 될 지역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참 그 요번에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그 점수를 땄는데 오히려 이들의 그 공천 그 파동으로 소위 뭡니까 그 디오르 명품백 그걸 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 공천 비명 행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말아 먹었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공천 갈등,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까 궁금했는데요. 어제 이야기를 했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아,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 발언이 있기 전에 뭐 탈당도 있었고 관련해서 뭐 지도부의 임종성천 비서실장은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얘기를 할까 발언에 집중이 됐던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중도 포기하는 것은 자유다. 탈당도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냥 뭐 이제 발언에 대한 평가보다는요. 네. 그 의미를 따지면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재고의 여지 없다. 이거는 원칙대로 가는 당에서 거다. 시스템에 의해서 전략적에 의해서 정무적에 의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총선이라는 거 그다음에 각 늘 어떤 지도부가 안고 있는 공천 시즌마다 안고 있는 부담은 그렇습니다. 결과지요. 모든 거는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선거, 정치 이런 거는 결과죠. 결과는 총선 1등만 승패? 있습니다. 2등은 없죠. 젖잘싸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잡음이 있는 공천 과정 속에서도 결과가 좋다면 인정을 받는 것이고 만화에 하나 이런 공천 잡음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선택들을 지금 지도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는 그런 의중, 지금의 전체의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의 공천의 방향은 지금 현재 시끄럽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 같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여쭤보긴 이르긴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임박하면 몇 석이 이제 승패냐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180석을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걸 전제로 본다면 어떤 게 민주당에서 승리인 건가요? 유지? 그 151석을 대표가 얘기했죠. 151석을 차지하는 게 승리겠죠. 그게 목표 달성일 것인데 총선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뭐 3일 앞두고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측은 뭐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치러진다. 하면은 그 어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제 지도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들은 이 시간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4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해서 좀 시끄럽더라도 해놓으면 그 나머지 한 30일에서 25일 기간 동안 어떤 전체적인 선거 운동의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정권 심판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총선 예측 결과만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것을 잘 맞췄던 분이 계십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민주당이 100석도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재명이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민주당은 100석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즉 보수 정당은 치명적으로 패배했을 때도 100석은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 100석도 위태롭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공천의 후유증이 클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40일이 남았다 그러는데 4년 전의 사례를 보면 요 2월 말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부터 대충 이제 그 여론이요 굳혀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극 지지자들이 아닌 이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몇 년 전부터 다 30%, 양쪽 30%?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이 볼 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야당 리더가 하는 행태도 저것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엄경영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총선 끝나고 이재명 가고 조국 대표가 온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 모르는데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신당이 말이죠. 몇 석은 아무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조국 전 법무장관은 들어올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층하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지자들이 겹칩니다. 예. 겹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151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겨야 될 지역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책임론이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말입니다. 예. 임종석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가열차게 아주 그냥 막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서슬이 시퍼렇게 컷오프를 시키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경쟁자는 조국이 될 가능성이 훨씬 있다. 높아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예, 또 같은 또 분석을 하셨다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나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금 전에 공천은 잡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큰 잡음이 없는 공천인가? 어쨌든 살펴보면은 현역 불패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현역 의원이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선 결과 어제 18명 결과를 보니까 다 초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엎드리게 해서 중진불패 아니냐. 결국에는 정치 신인이기도 하신데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죠. 정치인이 힘들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들이어야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책임이고 그게 네. 바로 정치 혁신이라고 했는데 여야 다 부족합니다. 이번에 공천을 보면요. 네. 절대적으로 세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느냐. 조영환 공천은 솔직히 실패한 공천이라고 저는 솔직히 규정하고 싶어요. 공천은 어느 정도 시끄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네.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게 화음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꽹과리 북을 치는데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듣기 싫잖아요. 예. 근데 꽹과리와 북소리도 이게 하모니가 되면 정말 음악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혁신과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 국민의힘은 아예 그런 게 없이 조용하게 다 해먹고 있다. 네. 좀 솔직히 좀 속된 말로 용산에서 바라는 사람들, 친윤계들,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려온 사람들 다 하나하나 속속 들어보면 다 살아남아서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단수 공천 받은 의원들 중에 보면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정모 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그 상임위에서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그 투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았던 분도 계시고요. 비 오는 날 수해 현장에 가서 비 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막말했던 분도 계시고요. 예. 뭐 너무나 뭐 부적절한 분들을 다 공천을 예를 했단 말입니다. 살펴보면, 예. 거기에다가 김기현 대표 지금 됐죠. 네, 네. 주영 원내대표 됐죠. 예. 그러면 예전에 인호연 혁신위는 왜 있었습니까? 그냥 쇼였던 거예요. 예. 여기에는 조용히 하면서 다 하나씩 자리를 챙겨주고 나중에 어차피 오늘 있을 특검법, 쌍특검법에 대한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어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법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 공천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무색무취 좀 무서움이 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의 공천을 네. 민주당 보고 뭐 숙청하는 제명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조용하게 다 해먹는 저는 한심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해 놨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럼 지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 아침 회의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현역에 대해서 어떤 감점이 들어가고 신인에 대해서 많은 가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신인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들께 아무리 욕먹더라도 그냥 숙청하듯이 쳐내고 내 사람 아무나 밀어넣자 이런 저질 계산보다 정말 이 공천 자체가 수십 년간 공천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사심 없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평가 자체를 받고 싶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연일 저희도 이제 계속 아침마다 이제 발언, 뭐 출근길의 발언 이런 거 정리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격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혁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돌려서 좀 볼게요. 네. 인요한 혁신위에서 제시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자문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한 뭐 의원은 뭐 나는 공천 받았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보니까 본인 받았어요. 네. 혁신위에 있었던 그 네 분 중에 2명 일단 단수 공천 받았고 네. 또 받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압박이 됐었지만 버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공천 받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금 어쨌든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경선 승리를 했어요. 감점을 뭐 이기기도. 그러다 보니까 당시 혁신이 그때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혁신위의 요구처럼 공천을 한 건 아니에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공천이라는 제도 자체는 어느 당을 불문하고 공천이 공정할 수는 없어요. 국민이 뽑아야 되는 거를 어쨌든 당에서 가로타고 앉아갖고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기준으로는 공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공정한 거겠죠. 단지 공천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볼 때 결과적으로는 당의 권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거칠고 노골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야 저거는 정말 어떤 그 진영을 갈라서 이쪽 사람들은 아주 거의 그냥 숙청을 떠나 몰살하다시피 하고 뽑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쪽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그 중견 친윤을 일단 물갈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주호영 다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공천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사부작 전부 좋은 지역구에 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도 과정이 조용하고 점잖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굉장히 거칠고 원색적일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까지 내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패착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공천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비례대표가 남아 있어요. 비례대표 순번이 어떻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례대표 그쪽이 친윤들의 창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뭐 날카로운 눈을 또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채우겠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민 추천제 부분들을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노른자리를 하면서 던졌단 말입니다. 참 이게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인데 뭐 강남 서초, TK 부분은 어차피 드러내야 돼요. 이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물갈이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봉을 휘두르면 이건 학살이 되는 겁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게 당헌 당규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국민 추천제 하겠다. 그래 놓고 적당한 인재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안 된 국민 추천제의 인재들은 비례대표를 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행간이 꼼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천하는 게 한동훈식의 공천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제명당 하지만 숨어서 창피하게 다 나눠먹기 하는 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행간 이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같이 뭐 똑같이 읽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의 과정에서 또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청산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운동권 청산을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전대협 세력을 내치고 그 자리를 지금 한총련 세력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또는 과거 진보당이라는 굉장히 가격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숙주 삼아라는 거는 신문 논평을 제가 원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 비례대표라든지 소위 국민 추천제라고 하면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저 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이냐. 그리고 저 당이 얼마나 개혁을 희구하느냐 아니면 원래 자신들이 목표한 그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느냐. 그걸 판단할 수가 있고 진짜가 남았네요. 그게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네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도에 있는 무당층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지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 안철수 의원, 이광재 전 의원 빅매치로 지금 관심이 집중된 곳이에요. 어떤 배경일까요? 좀 빅매치에 끼워보고 싶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류호정 전 의원은요, 저번에 탈당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명분과 명예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젊은 정치인 류호정에 대한 평가는 이제는 끝났다. 저는 좀 이렇게 박하게 평가하고 싶고요.
개혁신당에서는 굳이 뭐 이광재, 안철수가 붙는 이 격전지에 그 누구를 보낸들 뭐 어떻게 표가 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호준 전 의원은 버리는 카드로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좀 분석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어디로 나올 것이냐? 뭐 대구 얘기도 있고 지금 뭐 화성동탄 얘기도 있고 새로운 데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근데 공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 뭐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파열음이 세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주목을 받고 여기서 정말 의문의 일패는 이준석 신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인이 굉장히 명민하고 잠재력이 많을지 모르지만 지금 과정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그 몇몇 그 상당히 잠재력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갈구하는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해서 한국의 정치 지형에 정말 요만한 돌이라도 좀 치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매우 창조적인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현안 정호김 전 의원과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제3지대 이야기까지 좀 살짝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서 속도를 조금씩 올려주실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쉽죠. 천천히 올려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여러 내용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성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듯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나 식당을 만들려한다거나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 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천천히 버티면서 그대로 내려가고 그대로 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 시원한 거 좋네요. 그대로. 자, 안면이야. 일단은 여기서 쳐야 돼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을 왜 안 주고 난리야? 될 사람이 우리 성동구를 뭐를 아냐고? 성동구에 몇십 년 산 사람을 줘야지. 그러면요. 정치는 이런 의리가 있어야 돼. 에? 정치가 의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도 박았습니까? 성동에 맞도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 제대로 했냐고. 민주당이 민주당한테 싸움 제대로 하고 말한 적 있냐고. 잠깐만요. 네.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상황이 참 정상적으로 가지를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72.8%에 달하는 9,07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정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입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송정한 분당 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 보라매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난치 질환자 등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며 복귀를 부탁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앞으로 필수 의료 체계와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우려에 대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00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어제까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26.9%에 이르는 5,056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허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희귀 난치병 중증 질환자 단체가 의사 집단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 집단이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보험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의료인과 영리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미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이미 서울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좌우를 불길이 가득 채웠습니다. 계속 달려도 되는 건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짙은 연기를 뚫고 달려온 소방차도 불바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텍사스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은 각기 떨어진 4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은
사흘 동안 3,000제곱킬로미터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기록됐습니다. 인근 윈디듀스와 그레이프바인 크리크에서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초기 최대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It seemed to remove the ash from the fire as it went, and we went through, I bet, 30 miles of what I can only describe as a lunar landscape, just absolute barren desert. 한때 북쪽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졌던 불은 바람 방향이 다시 남쪽으로 바뀌면서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랭전선이 지나간 뒤 강풍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 전 문을 닫았던 핵무기 공장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었고 현재는 핵무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불 지역 카운티들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텍사스주는 2천여 명이 사는 캐나디언 등 여러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텍사스주에 사는 한국인이나 한인 동포들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3월 3일 이른바 삼겹살 대회를 맞아서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삼겹살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눈속임 판매 등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이나 시설자금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짜리 돈봉투를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 돈봉투 3개, 9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동원 군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고 A씨가 기습 공탁을 이용하는 등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남 논산시 내동의 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차가 모두 타고 인근에 있던 다른 차도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리지만 충청 이남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점차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3일절인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무려 9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무척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의 눈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7에서 10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전주 1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